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의 초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가 2라운드에 돌입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여야 간 공방도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전격 경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고 좀 저희들이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최 의원님, 사실 이제 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 재직 시절 때 부적절한 처신 때문인 것으로는 현재는 알려지고 있는데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야당들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좀 실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분이 뭐 내정되고 그럴 때 민정수석실이 완전하게 구성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사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이 당사자에게 이렇게 100여 개의 질문이든 페이퍼를 주면 그 페이퍼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당사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것은 당사자에게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된 분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을 다 거쳤다는 건데 그때는 이제 당사자가 이제 해명을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여성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니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이제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경질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한 번쯤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런 몇 개의 사안들을 가지고 조금 돌아볼 때가 됐다.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하라. 이런 신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외교안보 라인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장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인사는 만사라는 것이 이제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진퇴양난의 그런 아주 지금 시험대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5년 6월 이후부터 이것에 뭐 유장전입은 적용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애초에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적폐청산을 외치고 출범한 정권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84%나 되는 것은 강하게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어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의 칼자를 쥐는 사람은 정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5대 비리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정말 저는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제의를 한 것인데 그러나 막상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명을 하자니 그렇고 임명을 하지 말자니 또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플 그런 검증 기준이 지나치게 높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개혁의 수준을 상당히 높여놓은 어떤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걸리지 않을 분들이 별로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있겠죠. 그러나 뭐 물론 그런 사람을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지금 부족하고 정권 입장에서는 빨리 내각을 구성해서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자리 수석도 지난번에 중도 하차했고 안현호 이번에 김기정 안보이실장도 하여튼 뭐 무슨 평판에 따른 그런 뭐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지금 이제 낙마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한테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앞으로 있을 한 달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실무자 아니겠습니까? 실무자가 중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로서 상당히 불행한 사태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안현호 전 일자리 수석 얘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내정 단계에서 사실 철회가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연 우리 최 의원님 뭐 물론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완비가 안 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된 것인가 다시 한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내정 단계에서 철회한 거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명까지 가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일자리 수석이 내정 단계에서 철회된 것은 그만큼 검증이 작동됐다.
그러니까 아직 민정수석실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검증이 작동되어서 내정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철회한 것이니까 그거는 그나마 좀 미비한 시스템 속에서 잘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민정수석실이 지금 거의 다 갖추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꼼꼼한 검증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는 이제 청문회를 보시면서 김상조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 위장 전입이나 많은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과거처럼 언론과 야당이 뭔가 의혹을 보도하면 네. 그게 이제 청문회가 없었다면 그게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지만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김상조 내정자가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이 저는 설득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대 이제 불가 배제 원칙에 관해서는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말하자면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급하게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원칙만 있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없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아까 제가도 여쭤봤는데 문재인 정부가 좀 출범부터 검증의 기준을 좀 지나치게 좀 높게 잡아놓다 보니 자승자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잊지 않아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조기 대선의 결과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건 국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5대 불가 기준을 사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자의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시는 걸 수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네.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고요. 그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강한 도덕적 기준, 네. 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정 제2차장의 중도 사퇴, 사실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도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 같은데 한번 민주당 추미애 대표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실까요? 재벌 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때리기 뒤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들이 있다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조차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들은 김상조 때리기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야권 역시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김상조 때리기를 중단해 주시고 정책 역량과 자질이 검증된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78.1%로 하락하였습니다. 협치를 무시한 독주와 독선의 정치가 얼마나 빨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지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께서는 입법부 수장다운 중립적이고 엄정한 국회 운영을 약속하고 이낙연 총리 인준 강행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자유한국당 여전히 반대하고 국민의당도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가 아직 연결 안 됐다고 하는데 장 교수님,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탕평이라든가 이런 인선의 기본 조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상당히 개혁적이고 청렴한 것이 요구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국당은 이미 이낙연 총리 내정 단계에서부터 이미 협치는 끝냈다고 봅니다. 최 의원님, 오늘 먼저 상당히 생각보다는 사드 조사 중간 누락 보고 결과에 대한 소식이 상당히 일찍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국방부가 그동안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방부가 고의 누락이냐 단순 실수냐 뭐 이런 건데 오늘 이게 고의 누락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고의 누락의 근거로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것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것은 오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정부 NSC에는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직무대행에게까지도 그 사실이 보고되었다는 건데 새 정부 들어서 국정기획자문회의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대통령께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이제 밝히겠다. 그리고 1차 책임이 드러난 국방정책실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이제 요거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오늘 청와대의 발표 이전에도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꼼수로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작게. 1차 부지를 작게 편법으로. 설정했다. 편법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 그게 뭐 사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었건 간에 일단 사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이게 미국과 중국 모두가 관여된 민감한 외교, 국방,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절차를 밟아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방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네. 편법이 아니라 법령에 의거해서 제대로 밟아라라고 지시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환경 영향 평가를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피하고자 했는지 네. 그 진위를 밝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결국에는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네, 있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 원장님께서? 강독하고 보고 자료 검토 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삭제한 것은 본인이 이것에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실토를 한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그 윗선이 있냐, 한민국 국방장관이냐, 김관진 정책실장이냐, 또 최근에 알자회 그리고 독사회 이런 것까지 지금 쭉 연계가 됐는데 일정 부분 이 윗선은 개입이 안 된 걸로 이미 판단이 좀 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직위의 어떤 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그런 어떤 일차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사드 전개 자체에 사드 6기가 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런 것들이 애초에 국방부 입장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예. 다만 이것이 이제 환경영향 평가나 사드 문제나 해서 앞으로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여부를 또 더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겠다는 하지 취지죠. 뭐 추가적으로 조사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이것이 사드 문제가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내적인 어떤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있지 않나. 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 법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로 예를 들어서 미군과의 어떤 비공개 그런 결정이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실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사드에 대한 보안 요지를 미국 측으로부터 수차례 들었고 지금 지금 발표문에 보면 구두로 부연 설명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까지 준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서로 이것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어떤 미국의 전략 무기 운영의 기본적인 것은 보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노출될 경우 나중에 이것은 노출될 책임도 본인들이 또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애초에 사드가 전개됐다 이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구두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미군 부대에 사드가 들어와 있다. 발사대 4기는 지금 보관 중에 있다 이런 것을 보고했다고 애초에 얘기했는데 그러나 청와 안보실이라든가 지금 뭐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준비위 여기에서는 이거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혹시 모릅니다. 여기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위승호 정책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또 재판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된다 그러면 과연 이제 김관진 실장이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개입 여부도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저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정기획자문회의에 25일 보고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 언론에 보도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명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게 이미 이제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외교, 국방, 안보 사안은 조용히 처리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조용히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그 국방부 해명이 여러 명이 이제 해명을 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보고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민감해서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에게도 보고가 잘 안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 공개된 사안을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걸 진실 게임으로 몰아가거나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건 진실 게임도 아닙니다. 굉장히 사안이 명확하고 이건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종종 이제 이런 교체기에 혼란이 생기는데 우리는 하필이면 이게 외교, 국방, 안보 사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미 미국 측에서도 네.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문제다. 이해한다. 문제다 그렇게 이해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장교 원장한테 질문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왜 그러면 이런 의도, 이게 분명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일들일 터인데 왜 그런 일을 자꾸 축소를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제가 유추해 봅니다. 우선 첫째는 사드는요. 이게 그 의사결정 과정부터 사드가 배치되기까지 국민들이 보기엔 대단히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이었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을 때 의혹이 가는 의혹투성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의혹이라는 건 사실은 뭔가 감출 것이 있을 때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일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드 2기가 배치될 때도 한밤중에 야반에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되었듯이 이게 이제 무기가 배치되는 과정하고 의사결정이 되는 과정이 지금 불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혼란이 있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 주권에 의해서 뽑힌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걸 명확하게 보고할 의무를 예. 국방부가 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보통 국민이 보기에도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전 정부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정적으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닐까요? 네, 그거는 오늘 대통령께서 예.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뭐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어떤 형태로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징계로 이어질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이제 관심인데 징계로 이어진다면 또 사법부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에서 그럴 겁니다. 사계 1개 포대가 전개되었다. 이런 것은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드 1개 포대가 전개되었다 안에는 6개 발사대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그러면 6개에 있어서 2개가 이미 배치되고 나머지 4기는 미군 부대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안 했을 때 예. 이것이 과연 어떤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검토를 내다봐야 해봐야 되는데 된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사드 1개가 전개되었다. 1기가 1포대가 그럼 이거 1기가 전개되었다는 요 표현이 되게 모호한 표현이세요. 그게. 아니 1개 포대가 전개되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1개 포대가 전개되었다고 했을 때 그 그거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통수권자. 알아야 될 사항이 어디까지냐 지금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막연하게 사드 1개 포대에 6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사드 1개 포대가 전개되었다는 것이 6기가 무조건 국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사드 2기 들여올 때 1개 포대 중 6기 중에 2기 들여올 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뭐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 몰랐냐? 보고 사안이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개 포대가 들어올 때 6개 발사기가 동시에 들어와서 2기만 현지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미군 부대에 임시 보관한 거죠. 아니 그거 추측한 것이잖아요. 아니 지금 팩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같이 전개가 돼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뭐 나머지 4기를 미군 부대에 잠시 맡겨놓은 그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보고할 때는 1개 포대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다. 거기까지 되는데 과연 사개포대를 미군 부대에 임시 보관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될 것인지 약간 이런 것은 절차상의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2개가 먼저 들어오고 4개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6개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2개만 공개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예, 이게 불명확합니다.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네.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오늘 제임스 스틸링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이 이제 청와대를 찾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사드 문제 갖고 이제 의견 조율인 것 같은데 오늘 조사 결과로 양측이 어느 정도 이견을 좀 이렇게 접힐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요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견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죠. 요 사안은 아니다. 국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사드 그 1포대 중에 4기를 좀 비공개로 해달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드 1포대에 6기가 있고 이게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왜 4기는 특히 미군에서 이걸 비공개로 하라고 했는지 미군에 있다는 근데 거 미국 이게 말이 안 입장에서는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이런 논의 자체가 불편하죠. 네네. 예, 이거는 미국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건 가장 불편하신 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렇게까지 정서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런 논의는 타산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사드를 누군가는 국내에 배치하고 이 비용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서로?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국내적인 문제를 빌미로 미국이 뭐 어떤 다른 뭔가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네. 그대로 네. 받아들일 것이다. 네.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는군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엊그제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사드 배치는 트랜스페어런틀리에서 투명하게 됐다. 이미 이루어졌다,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치 단계에 이미 끝났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적인 비준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분명히 뭐 대통령 말씀 뭐 천번 만번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지금 사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드 반대 세력도 우리 같은 국민이 같이 끌어안고 이 사드와 관련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것이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마음이고 그리고 안보적인 국면도 마찬가지로 한미동맹,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에서 우리의 외교 이런 것들이 사드를 놓고 지금 시험대에 들어서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사드 반대 세력을 어떻게 무마해서 끌고 갈 것이며 그리고 반대 세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한미동맹 어떻게 잘 가고 예. 그리고 우리 경제를 해서 중국과의 경제를 다시 어떻게 살리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고심한다. 상당히 고심하고 어려운 지금 위치에 사실 처해 오늘 있다고 봅니다. 윤영찬 수석의 내용을 볼 때는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추가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아마도 세부적인 더 내용들 오늘은 이제 민정수석실 정도의 조사였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가지 더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일자리 추경안이 심의결됐습니다. 11조 2천억 원을 풀어서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세금을 쏟아붓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정책도 노동계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의 현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잔치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선 국회에서 잠자는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가뭄 피해 대책이 반드시 책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선제적 가뭄 대책을 위해서 재난안전 특별거부세 지원이나 용수 개발 사업비 예산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추경은 가뭄 피해의 단비가 되어줄 단비 추경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 여당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야당
국가재정법상 과연 추경 요건이 맞는 것이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또 필요성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그 설명을 들어봐도 정치권에 이걸 가지고 뭐 이념적 논쟁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민간이 창출한다. 이건 뭐 대전제인데 지난 9년 동안 그런 기조로 왔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해서 이제 민간이 서서히 따라오도록 하겠다는 이것은 이젠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걸 보니까 한마디로 이번 일자리 추경은요. 국민께서 내신 세금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자리 대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제잉여금으로 1조 1,000억 정도 예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세 예상 증가율이 8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기금 여유 재원이 1조 3천억인데 이게 세제잉여금이 있다는 건 국민께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의 형태로 국민들께 세금을 돌려주시는 추경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께서 지금 일자리 심각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 많다, 지금 민생이 어렵다 이런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일자리 추경 편성된 걸 보니까 옛날에는요. 추경 편성되면 SOC 예산이 막 들어가고요. 지역의 선심성 예산 막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국채를 또 어떤 형식으로든 발행했는데 이번에 산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안전 치안 복지 부분에 공공부문 일자리 빨리 만들고 이거를 잘 만들지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국회에서 점검했으면 일자리 좋겠습니다.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 저는 그렇게 충분히 있을 봅니다. 것이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전 의원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 실천이 지금 제이노믹스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소득 주도 성장인데 사실은 이 청년 일자리 그리고 뭐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우리 졸업생들이 취업해서 정말 좋은 직장 가서 꾸준히 평생을 소득 대비해서 노동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이 국민의 세금을 추경을 통해서 쏟아붓고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중물에 해서 계속 펌프질이 해서 물이 올라오고 선순환돼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 소득 주도 성장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과연 일단은 마중물을 쏟아부어서 국민의 세금이죠. 쏟아부어서 이것이 마중물 효과에 몇백 배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회의적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정 부분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의 특성상. 그러면 기업에서 이것을 받아서 끊임없이 일자리 창출과 위한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기업의 담당자들이 이것을 할 자신이 없다는 없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물론 일시적인 성과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일단은 뭐 국민의 세금을 예. 11조 정도 이렇게 쏟아부으면 일정 부분 효과는 날 것도 같지만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것이 글로벌 경기의 어떤 불황기와 같이 해서 같이 이것이 없어지면서 우리만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고민을 회의적이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그런 경제 기조를 해왔습니다. 낙수 예, 효과. 예,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실 4대 강도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었고 4대 강 하면 일자리가 뭐 몇십만 개 나온다고 했는데 대기업에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지원을 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실험해 봤는데 어쨌든 효과가 없었으니 이제 직접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네. 국민들께서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세금을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일자리가 늘어나면 월급 받는 분들이 많아지시겠죠. 돈을 좀 쓰고. 예, 그러면 소비가 진작되겠지요. 늘고. 예. 그러면 소비가 진작되면 저는 자영업부터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9년 동안 다 해보셨잖아요. 기업에 투자하는 건. 근데 이제 한번 직접 국민들에게 일자리에 투자할 기회를 네. 문재인 정부에 주는 쪽으로 다만 이제 꼼꼼하게 야당에서 살펴보셔서요. 이게 정말 일자리 대책에 맞는 예산 편성인지 예. 그거 살펴보시고 근데 이후에 지금 감시하시고. 야당 예. 쪽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정치 네. 쟁점화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은 타협이 돼야
예산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근데 이제 전망하십니까? 오늘 아까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가뭄 추경이 돼야 되고 뭐 그런 말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이 되게 걱정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나 그 청와대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걸로 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비 추경이 되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길을 찾아가야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정말 일자리 청년 일자리는 이게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고요. 후보 시절에 모든 후보들이 이게 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조해야 된다. 예, 저는 이거 협조하는 것이 협치의 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협치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저는 바른정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진즉부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찬성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바른정당도 지금 조영 원내대표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책 위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좀 만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서로 설득하는 모습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야당이 원하는 일정 부분은 여당 대통령 입장에서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예. 양보하는 그런 모습도 일정 부분 보여줘야만이 협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협치 정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또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